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 85번째로 마지막 꼬꼬무 곡으로 선정했던 게 빌 에반스와 지몰의 62년 연주 언더커런트라는 앨범에서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라는 곡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듀오 연주만이 가지는 매력, 두 뮤지션이 대화하듯 연주하는 그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곡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첫 곡을 어떻게 시작하나 고민을 하다가 듀오 연주로 한 곡을 더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빌 에반스와 지몰이 피아노와 기타의 대화였다면은 86번째로 꼬꼬무 꼬리를 물 곡은 피아노와 더블 베이스, 이 두 악기의 대화인데요. 듀크 엘링턴과 베이시스트 레이 브라운의 1972년에 녹음돼서 73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This One's for Blanton이라는 앨범이고요.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 라는 곡입니다. 이 앨범은 이제 72년도에 오케스트라의 수장이 아닌 피아니스트로서의 듀크 엘링턴과 한참 후배인 베이시스트 레이 브라운이 함께 만나서 듀오 연주를 담아갖고 73년에 파블로 레이블, 노먼 그랜츠가 70년대에 만들었던 파블로 레이블을 통해서 나온 앨범인데요. 녹음 당시 72년도에 듀크 엘링턴은 1899년생이니까 73세셨고 레이 브라운은 46세. 그러니까 이 두 부자와 같은 나이대의 두 뮤지션이 아주 친밀하고 농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연주곡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두 레전드의 만남이라는 거 말고 이 앨범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앨범 제목 속에 그 힌트가 있는데, 앨범 제목이 이것은 블랜튼을 위한 거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This one's for Blanton인데요. 여기서 블랜튼이 누구냐? 그러니까 듀크 엘링턴 선생이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를 20년대부터 쭉 해오시다가 1940년도에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에, 그러니까 39년에 들어오는 베이시스트가 한 명 있어요. 그 베이시스트 이름이 지미 블랜튼. 39년부터 41년까지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게 되는데 21살부터 23살까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참 비운의 인생을 살다 간 게 그 다음해인 24살 때 요절하게 되죠. 결핵으로 요절하게 됐다고 하는데, 듀크 엘링턴이 이 지미 블랜튼이라는 베이시스트를 얼마나 높이 사고 인정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테너 색소폰 솔로이스트를 벤 웹스터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미 블랜튼과 벤 웹스터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를 블랜튼 웹스터 밴드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럼 이 지미 블랜튼이라는 이 베이시스트가 어떤 사람이냐? 그때까지는 이 베이스라는 악기는 뒤에서 이렇게 타임 키핑을 하거나 뒤에 서서 묵묵히 리듬을 맞는 그런 악기였죠. 그러니까 빅밴드 시절에. 그렇죠. 근데 지미 블랜튼은 이 빅밴드 내에서 베이스라는 악기를 솔로 악기로 등극시킨. 그래서 1940년도에는 듀크 엘링턴 선생이 지미 블랜튼과 둘이 듀엣으로 여러 가지 싱글을 낼 정도로, 그 연주들을 지금 들어보면은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제 갓 20이 넘은 그 젊은 뮤지션의 엄청난 연주력에 놀라게 되는데, 이 앨범 This One is for Blanton은 지미 블랜튼과 했던 그 듀오 연주를 지미 블랜튼이 사망한 지 한 30년 후에 다시 한번 재현을 하는, 듀크 엘링턴 선생이 30년 전에 동료 후배를 생각하면서 만든 앨범인데, 그러면 자신의 피아노와 함께 베이시스트를 새로 누군가를 골라와야 되는데 그때 선택한 인물이 레이 브라운이죠. 지미 블랜튼을 대신할 인물로 레이 브라운을 골랐고, 이 두 분이 지미 블랜튼과 30년 전에 했던 곡들도 다시 연주를 하고 또 새로운 곡들도 연주를 하는데, 오늘 고른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는 듀크 엘링턴 작곡의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이죠. 두 분의 연주를 들어보면은 레이 브라운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레이 브라운이 너무너무나 적극적으로
그 오스카 피터슨이나 이런 밴드에 속해 있을 때 사이드맨을 할 때의 연주는 뒤로 빠져서 베이스다운 베이스를 연주하는데 여기서는 완벽히 베이스가 주인공이 되는 연주를 그 거장 듀크 웰링턴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아주 선명한 베이스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인상적인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녹음이 잘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해상도가 아주 뚜렷한 그 매력적인 그 소리 그리고 이 두 분의 어우러짐 이런 걸 듣는 아주 훌륭한 듀오 연주라는 생각을 요번에도 다시 들으면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듣다가 이 베이스 참 더블 베이스 매력 있는 악기야. 그거를 시작한 지미 블랜튼을 30년 후에 다시 이제 레이 브라운과 함께 하는 이런 연주를 듣다 보니까 베이스의 솔로가 좋은 곡이 한 곡이 생각나는데 마침 그것도 듀오 연주여서 듀오로도 그렇고 베이스의 연주로도 그렇고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색소폰과 베이스의 대화입니다. 색소포니스트 아치 셰프과 베이시스트 아주 긴 이름의 베이시스트죠.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 덴마크 베이시스트인데 이 두 분이 함께한 1980년 앨범인데요. Looking at Bird라는 앨범에서 Looking at Bird 하면 벌써 누구를 위한 앨범인지 찰리 파커의 노래를 모은 앨범. 트리뷰트 앨범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찰리 파커의 대표 비밥 스탠다드인 Confirmation을 87번째 꽃곰으로 골랐습니다. 색소포니스트 아치 셰프부터 얘기를 하면 이분의 초기 음악은 듣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이제 20대 음악을 시작할 때 누가 있었냐면 존 콜트레인가. 근데 존 콜트레인이 60년대 중반에 완전히 프리 재즈로 넘어갔을 때 파트너로 삼은 후배가 이 아치 셰프인데요. 그 당시부터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음악을 들으면 듣긴 듣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아치 셰프이 70년대 후반 한 77년 정도부터는 음악 노선을 약간 바꿔요. 찰리 파커 같은 비밥 스탠다드나 흑인 연가나 재즈 원류에 해당하는 음악들을 편안하게 연주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뭐 호레이스 팔란이란 피아니스트와 함께 유럽에 넘어가서 낸 그런 듀오 앨범이나 아예 유럽에 상주하고 있는 덴마크 베이시스트인 이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과의 듀오 연주 이런 연주들이 7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 시기에 아치 셰프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아치 셰프가 그 당시 그러니까 미국 출신의 베이시스트가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연주력을 갖추고 있는 베이시스트가 또 있을까 싶은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 그러니까 녹음 당시 1980년에 아치 셰프는 40대 중반 그리고 한 10살 정도 어려서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은 30대 중반.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연주력과 경력을 갖춘 아주 베테랑끼리의 아주 농밀한 그런 대화가 담겨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80년 이 Looking at Bird 앨범은 비밥의 선구자 찰리 파커가 작곡을 했거나 찰리 파커가 즐겨 연주했던 그런 레퍼토리들을 이 두 분의 해석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의 베이스예요. 그냥 들어보면 그 어떤 그 레전드 미국 출신 베이시스트들보다 강렬하고 명료하고 뭔가 되게 지적이랄까? 이 베이스를 연주를 요번에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이 연주한 곡 중에 고른 이 컨퍼메이션이란 곡은 1945년에 찰리 파커가 작곡을 해서 연주했던 대표적인 비밥 스탠다드인데 스콧 야노우라는 평론가가 한 말인데 이 두 사람의 연주는 찰리 파커를 카피하거나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연주는 그들만의 목소리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의 베이스가 좋다고 생각한 건 첫 부분에 아치 셰프이 헤드 멜로디를 연주할 때 그 멜로디를 아주 기백 있게 같이 연주를 하거나 색소폰의 솔로가 나올 때 자기만의 어떤 그거를 바치는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베이스 연주를 하고 있고 자신의 부분 즉 베이스 솔로에서는 들으면서 와 소리가 날 정도의 그런 연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연주고 저는 이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을
연주를 들을 때마다 하는 생각인데 만약에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대스타가 엄청난 대스타 및 레전드가 됐겠다.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인정받는 연주자이지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분이 16살 때 1961년도에 카운트 베이시가 덴마크 연주 여행 왔다가 열 몇 살짜리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리슨의 베이스 연주를 듣고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16살밖에 안 돼서 이 법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돼서 데려가지 못했다는 그런 뒷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앨범 Looking at Bird를 자주 들으면서 이 앨범에서 또 좋아하는 연주가 하나 있는데 그 곡을 연결고리 삼아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을 굉장히 제가 또 연주를 좋아하는데 Embraceable You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던 곡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을 왜 좋아하게 됐느냐. 찰리 파커의 연주 때문인데요. 찰리 파커의 연주로 Embraceable You를 88번째 꼬꼼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찰리 파커 넘버 3라는 앨범인데요. 1947년 연주를 담아서 49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그 앨범에 있는 Embraceable You를 88번째 꼬꼼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세션맨들이 사이드맨들이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 그렇죠. 네. 이 앨범, 그러니까 이 곡 찰리 파커가 47년도에 연주를 했고요. 48년도에 78회전 싱글로 발표가 됐고 다이얼 레코드에서 나온 연주인데 이 다이얼 레코드와 찰리 파커가 1946년부터 47년 12월까지 10몇 개월간 계약을 하고 녹음을 89곡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베스트들을 모아서 이 다이얼 레코드에서 찰리 파커 넘버 1, 2, 3, 4 이렇게 해서 4장의 10인치 LP를 내는데 그 중에 넘버 3, 세 번째 LP에 이 곡이 포함되어 있다는 여분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1947년 10월 녹음이에요. 이 Embraceable You는. 1947년이면 찰리 파커가 몇 년 전에 여러 동료들과 함께 뉴욕의 할렘의 한 구석에서 비밥을 탄생시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하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아주 사고 뭉치였는데요. 헤로인 뿐만이 아니라 알코올로 아주 점철된 그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은데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리면 1945년도에 찰리 파커가 자신의 밴드를 이끌고 LA로 연주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연주 여행하고 페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멤버들은 돌아오는 티켓으로 다 돌아오는데 그 티켓값까지 다 약을 사갖고 자기 혼자 남아 있었어야 되는. 그리고 그 호텔에서 있으면서 약을 하거나 술을 엄청 먹고 시트에다가 불을 붙이거나 나체로 로비를 뛰어다니거나 아주 그냥 사고 뭉치였고 그러한 기행들로 인해서 카마릴로 정신병원이란 데 한 6개월간 감금되기도 하고 근데 그 병원에서 나와서 그걸 경험을 통해서 릴렉싱 앳 카마릴로라는 또 엄청난 스탠다드를 작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LA에서 그 사고를 치는 동안에 다이얼 레코드와 계약을 해서 또 수많은 명곡들을 아까 89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수많은 연주들을 남기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힙합 뮤지션이 이런 사고를 친다 그러면 저놈 인간도 아니네 그럴 것 같은데 그의 음악은 또 엄청난 특히 오늘 고른 Embraceable You는 비밥 특유의 현란한 코드 체인지나 속주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감성을 담은 발라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찰리 파커가 제가 이 곡을 처음 연주를 들을 때 놀랐던 건 찰리 파커가 이런 면이 있구나. 우선 멤버부터 한번 얘기를 아까 문을 띄우셨잖아요. 찰리 파커가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고 그 당시 21살 마일스 데이비스가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고요. 듀크 조단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그리고 타미 포터가 베이스, 드럼은 비밥 드러머, 맥스 로치가. 그러니까 찰리 파커 주위에 이러한 엄청난 후배들이 모인다는 것만 해도 찰리 파커가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욕만 할 수 없는 뮤지션으로서 찰리 파커는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비밥 그러면 뭐 찰리 파커 제일 먼저 손을 꼽아야 되니까.
이 Embrace of You를 들어보면은 첫 부분에 피아노 솔로가 피아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듀크 조단이 만든 이 피아노 앞부분의 이 멜로디는 향후 이 Embrace of You를 연주하는 많은 후배 뮤지션들이 텍스트로 삼는 그 멜로디가 되어 있고 찰리 파커가 보여주는 이 서정적인 알토 색소폰 연주는 그야말로 제 생각에 전설인 것 같고요. 요 알토 색소폰을 잇는 풋풋한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아직 완벽히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올라가고 있는 그 21살의 그 패기가 느껴지고 이 멤버가 1947년 뉴욕 쓰리 듀시스라는 클럽에서 연주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찰리 파커 얼굴 뒤쪽으로 보면 맥스 로치가 약간 보이고 있는데 그 멤버들이 이 Embrace of You를 녹음을 했다. 이 곡의 가장 아름다운 연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연주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은 47년에 연주를 해서 이제 발매될 때는 마스터 테이크로 지금 이제 링크에 올리는 이 연주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십몇 년 후에 한 70년도에 찰리 파커의 이 당시의 연주들을 다시 모아서 내는 앨범들에 보면은 이 Embrace of You에 다른 테이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테이크를 테이크 A라고 하고 테이크 B라고 해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찰리 파커 Embrace of You 테이크 B라고 하면은 이때 이날 연주한 다른 테이크가 있는데 그 연주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같은 곡이고 같은 듀레이션의 비슷한 연주인데 이 찰리 파커의 알토 색소폰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느낌과 해석이 다르고 그 음악적으로 이론적으로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오늘 링크로는 마스터 테이크의 Embrace of You와 테이크 B를 한번 같이 올려드리면은 한번 비교해서 들으시면은 앨범 자켓도 다르실 거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